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 365의 장원석입니다. 요즘에 감기나 독감,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리신 분들 참 많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호흡기가 건조해지면서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들 질환 중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폐렴입니다. 이 폐렴은 국내 입원 원인 1위고요. 사망 원인은 4위입니다. 겨울철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폐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과 전문의 박찬익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박찬익 원장입니다. 폐렴의 증상부터 예방법까지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요즘에 날씨가 춥고 건조하다 보니까 기관지도 차가워지고요. 좀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이 폐렴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질환입니까? 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말초 기관지와 폐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폐실질에 발생하는 염증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에 해당하며 65세 이상에서 사망 원인 1위로 고령에게 아주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예, 사망 원인은 4위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사망 원인 1위라고 하니까 무서운 질환 같은데요. 이 폐렴은 어떤 증상이 보통 나타나나요?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기침을 하게 되면 폐렴이라고 의심을 하는데요. 네, 폐렴의 증상은 고열, 기침, 가래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 흉통이나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가 생기기도 하고 중증의 경우에는 호흡 곤란이나 의식 혼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침은 하부 기관주의 병균을 바깥으로 내보내려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방어 기전인데요. 예. 기침을 한다고 해서 모두 폐렴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하부 호흡기의 염증인 폐렴의 경우에는 그 증상이 심하고 일반적인 기침약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이상, 특히 2주 이상의 기침이라면 폐렴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한 2주 정도 기침이 계속된다면 폐렴을 의심해 봐야겠는데 근데 감기하고 폐렴하고 초기 증세가 좀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을까요? 네, 감기와 폐렴을 혼동하는 것은 폐렴 초기의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감기는 대부분 가볍고 수일이 지나면 저절로 호전되는 반면에 폐렴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하더라도 고열과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호전되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숨이 차며 숨을 쉴 때 흉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특히 호흡기 증상과 함께 의식 혼탁이 있는 경우라면 폐렴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흉통이 생겼다는 게 가슴이 아프다는 건데요. 기침을 많이 해서 가슴이 아프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폐에 염증이 생겨서 흉통이 생길까요? 일반적인 감기의 경우에는 예. 기침을 많이 해서 이제 가슴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 예. 폐렴의 경우에는 염증이 흉막 부위를 침범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흉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슴이 아픈 경우 또 기침이 많은 경우 감기와 구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폐렴도 그렇고 감기도 그렇고 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고열로 구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요? 감기와 폐렴. 네. 우리 몸에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게 되면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는데 그로 인해서 열이 나게 됩니다.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폐렴이 38도 이상의 고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고령에서는 미열만 있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저체온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체온인데도 폐렴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폐렴의 원인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왜 폐렴이 발생하는지요? 네. 폐렴은 우리 몸의 구강, 특히 코 인두에 머무르고 있는 균이 수면 중 일부가 폐 깊숙이 흡인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감과 같은 일부의 바이러스는 감기처럼 감염을 일으키고 질병이 진행하면서 폐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면역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이 폐렴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65세 이상의 고령, 만성 질환자 경우에는 폐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 폐렴의 경우 요즘 같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폐렴이라는 게 면역력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감염은 공격하는 병원균과 방어하는 우리 면역과의 싸움입니다. 공격이 강하거나 방어가 약하면 감염이 쉽게 되는데요. 겨울철의 차가운 기온은 우리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건조한 공기는 기관주의 선모 운동을 저하시켜 균이 하부 호흡기 세포벽에 잘 붙어 염증을 쉽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것도 겨울철 폐렴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 한 3명 중에 한 분이 이 연하장애, 그러니까 음식을 꿀꺽 잘 못 삼켜서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연하장애, 그러니까 음식을 잘 못 삼키는 게 폐렴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네, 그럼요. 뇌경색이나 치매 환자는 연화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흡인성 폐렴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흡인성 폐렴은 입안에 머무르고 있는 균이나 위안의 음식물, 위산 등이 기관지로 흡인되어 생기는 폐렴인데요. 정상의 면에서도 약 절반은 잠을 잘 때 흡인이 생긴다고 하는데 정상의 면에서는 흡인되는 양이 적고 폐의 방어 기전이 잘 유지가 되므로 흡인이 되더라도 실제로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만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 예후도 좋지 않은 편입니다. 예, 흡인성 폐렴이라는 것은 그럼 입안에 있는 세균 같은 게 호흡기를 통해서 폐까지 전달되는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균들이 폐에 붙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특히 좀 어르신 분들이라든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조심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폐렴이 무서운 것이 합병증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뭐 기사에서도 폐렴이 합병증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뭐 고생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네. 실제로 이 합병증 유발이 많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폐렴이 생기면 늑막에 고름이 차는 농흉과 폐실질에 고름이 차는 폐농양이나 폐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폐혈증은 폐렴균이 혈액을 타고 다른 장기까지 침범하는 상태로 혈압을 저하시켜 쇼크를 유발하고 다른 장기에도 염증을 퍼뜨릴 수 있는 위험한 합병증입니다. 또 심부전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심장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통 폐렴은 폐실질에 염증이 진행되어 호흡 부전이 심하거나 폐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원장님께서 아까 그 아이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어르신들은 아까 뭐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만성 질환 때문에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했었는데, 이 세계 영유아 사망 원인 1위라는 얘기에 저는 또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르신들 못지않게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네. 매년 5세 이하의 아이들 150만 명이 폐렴 등의 호흡기계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상 성인과 비교하면 면역력이 성숙하지 않아 폐렴에 쉽게 걸리기도 하지만 보통 폐렴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기침이 뒤늦게 생긴 경우가 많고 젖을 빨지 않고 보채는 등의 비특이적 증상만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발견되어 좋지 않은 경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의 경우는 뭐 완전 갓난아기들은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부모들이 주의 깊게 봐야겠는데, 그럼 아이들도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을 조심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중이염이 흔히 동반되고 흉수나 농흉이 고이거나 폐농양이나 기관지 확장증, 무기폐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신합병증으로 폐혈증과 이로 인한 뇌수막염과 관절염, 골수염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길어지며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아이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고생들 많이 했는데 지금은 방학해서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긴 한데요. 독감하고 폐렴과 연관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인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약 3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로 겨울철에 독감이 유행하고 독감의 원인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가 폐렴을 일으키므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같은 경우도 있다는 같은 말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폐렴을 예방하는 게 참 좋을 텐데 예방하려고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게 되면은 2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주사가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폐렴 구균 예방 주사는 다당질 백신과 담백 결합 백신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개발된 것은 세포벽의 주성분인 다당을 항원으로 인식하게 해서 항체를 만들도록 하는 다당질 백신입니다. 그러나 이 백신은 2세 이하의 소아에게 적절한 항체 형성을 유도하지 못하고 그 대안으로 개발된 게 단백질에 다당을 결합해 만든 담백 결합 백신입니다. 담백 결합 백신은 항체 역가가 높고 항체 지속 시간이 길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다당질 백신은 좀 더 저렴하고 많은 타입의 예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담백 결합 백신에는 못 미치지만 폐렴 등의 중증 폐구균 감염을 발생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방 주사를 맞을 때 뭐 의사들과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맞으면 되겠네요. 이런 뭐 궁금증이 생기면. 네, 그렇습니다. 2세의 영유아는 담백 결합 백신을 꼭 접종받아야 하고 4차에 걸쳐 접종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엔 나라마다 권고안이 다르고 국내에서도 기관마다 그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예. 이를 종합해 보면 폐렴 구균 백신을 접종한 적 없는 65세 이상의 성인은 종류와 상관없이 1회 접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전에 담백 결합 백신을 접종한 경우라면 1년 간격을 두고 다당질 백신을 추가 접종하면 좋습니다.
만약 이전에 다당질 백신을 접종받았다면 단백결합 백신이나 다당질 백신을 추가로 맞으면 도움이 됩니다. 만성 질환자들은 65세 이전이라도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 예방 접종을 받은 적이 없다면 단백결합 백신을 먼저 접종받고 추가로 다당질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럼 65세 이상 성인이라도 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처럼 그 항체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단백결합 백신을 먼저 맞는 게 좋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언제 맞으면 좋을까요? 뭐 겨울철이나 뭐 여름철에 상관없을까요? 주로 폐렴구균 백신은 가을철에 보통 맞는 거를 권고하고 있긴 한데 예. 이게 독감과 다르게 1년 효과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맞는 시기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예방 접종을 잘하면 좋은데 보니까 한 33%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일반인들은 설마 내가 폐렴에 걸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폐렴에 걸린다 해도 병원에서 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통하여 대국민 홍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진료를 보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폐렴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게 오늘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네. 자, 이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좀 폐 건강에 도움이 될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네. 비타민 C와 구연산 등이 풍부한 귤이나 오렌지, 유자 등 감귤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해 폐렴에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도 설폴아페인이라는 유황 화합물이 있어 폐에 들러붙은 유해 물질을 씻어내고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 폐세포의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토마토의 풍부한 리코펜 성분은 폐질환 예방에 효과적인데 이것은 흡연 등으로 인한 체내 유해산소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고등어의 풍부한 오메가3는 몸에 흡수되면 아이코사노이드로 바뀌는데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해 폐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예, 폐렴 걸리면 너무 고생 많이 하니까 안 걸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게 생활 수칙 같은 걸 몇 가지 좀 정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폐렴 구균에 대한 예방접종과 함께 독감 예방접종도 폐렴을 예방하는 것에 효과적입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이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금연을 하는 것도 폐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균형 잡힌 식단이나 운동 등으로 면역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하고 올바른 손 씻기 그리고 적절한 실내 환기가 폐렴의 예방에 중요합니다. 예, 역시 예방주사가 가장 중요하고 금연은 필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 여러분이 뭐 폐렴에 대해서 궁금할 것들 몇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 텐데요. 자, 먼저 1번입니다. 폐렴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 이건 어떨까요? 네. 폐렴은 직접 전염은 잘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폐렴은 감염자의 분비물이 비말 형태로 직접 전염되지 않고 오염된 물체에 손이 오염되고 이로 인하여 균이 코인드에 머무르고 흡인되어 발생합니다. 예. 그러나 일부의 폐렴의 경우에는 감염자의 분비물이 비말 형태로 직접 전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자들은 마스크 등의 착용을 통하여 분비물이 주변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충분한 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을 잘 씻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그 올바른 습관들 배우잖아요. 이렇게 입을 가리고서 하는 거 이걸 꼭 네. 신경 써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폐렴에 걸리면 꼭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 심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하면 좋겠는데 어떡합니까? 집에서 이렇게 통원 치료가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통원 치료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젊고 건강한 성인이라면 외래로 통원하여 치료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이거나 만성 질환자, 면역이 저하되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을 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젊은 성인이라도 폐렴이 진행되어 40도에 달하는 고열과 호흡 곤란, 의식 혼탁, 불안정한 생체 활력 지수를 보인다면 입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증세가 심하다면은 입원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는 네. 얘기군요. 자, 세 번째 궁금증 알아보겠습니다. 폐렴이 심한 경우에 폐암으로 전이가 된다. 뭐 더 증상이 안 좋아진다.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렴은 폐암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염성 질환이 암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로 만성적인 염증이 그렇고 폐렴과 같은 급성 질환은 암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반대로 폐렴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폐렴을 일으킨 원인이 폐암이었음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기관지 안쪽에 생기는 폐암의 경우에는 기관지 폐쇄를 유발하고 이것이 폐렴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치아 스케일링이 폐렴을 예방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폐렴의 예방책이 된다는 건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폐렴의 주요 원인은 바로 비인두와 구강 내 병균의 폐흡입니다. 따라서 치아뿐 아니라 혀 등의 구강 위상 상태를 철저히 하는 것은 폐렴을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스케일링뿐 아니라 치실의 사용도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고령에서 의치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폐렴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양치질 제대로 하고 스케일링 주기적으로 받는 게 폐렴 예방에도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예방접종을 하면은 폐렴이 100% 예방된다. 어떨까요? 예방접종 주사를 한번 맞으면은 나 이제 폐렴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예.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충분한 면역력을 획득하지 못해서 폐렴 구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 균주는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균에 대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데요. 그렇지만 폐렴 구균 예방접종은 폐렴 등의 중증 감염을 의미 있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폐렴 예방에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여러 가지 폐렴에 대한 궁금증 알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얘기한 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건강하게 겨울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조한 날씨에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분을 보충할 뿐 아니라요. 호흡기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브리핑의 배지영입니다. 폐렴은 감기 증상과 매우 유사해서 초기 대처를 빨리 하지 못하고 지나치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감기 증상과 유사하지만 다른 주의해야 할 질환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폐결핵입니다. 결핵은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결핵에 걸리면 기침을 하고 기운이 없고 발열감이 느껴지며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감기나 폐렴 증상과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결핵도 초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감기 증상과 더불어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체중이 감소한다면 결핵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결핵은 증상이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결핵약이 좋지 않아 초기 완치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약이 좋아져서 초기에 발견해 규칙적으로 치료만 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균이 뇌와 심장으로 전염돼 사망으로도 이를 수 있는 만큼 초기 증상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음 알레르기성 비염도 감기 증상과 헷갈릴 수 있는데요. 비염이라 하면 단순히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감기처럼 열이 나기도 하고 근육통도 동반합니다. 감기와 구분되는 점으로는 눈이 가렵고 붓고 충혈되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코 점막의 과민성 때문입니다. 코 속으로 들어오는 특정 이물질에 과민하게 반응하면 코 점막이 붓고 콧물을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어떤 치료보다 원인이 되는 물질을 잘 파악하고 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일 경우 꽤 오랜 기간 동안 치료해야 완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알레르겐을 몸에 조금씩 투여해 알레르기 반응을 변화시키는 면역 치료는 3에서 5년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데요. 약물의 경우도 중간에 끊으면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코 점막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식 또한 감기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천식은 다른 증상보다 호흡기 증상이 심한 게 특징입니다. 기침은 3에서 4주 이상 지속되며 특히 숨을 쌕쌕 내쉬게 되고 목에 가래가 붙어 있는 것처럼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천식도 유전적인 요인 외에 진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꽃가루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주변 환경을 점검해 천식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실내 공기 오염이 심한데 하루 3번 정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환들은 모두 면역력이 약해지면 발병한다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면역력이 강하면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쉽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 30분 이상 운동, 7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 확보, 비타민 C 섭취 등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유념하셔서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양향자입니다. 겨울철에는 감기, 폐렴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린 사람이 참 많죠. 건조한 날씨 때문에 수분 보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수분 91%로 이루어진 블로콜리를 가지고 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냄비에 물을 올려서 끓여주셔야 해요. 이거를 끓는 물에 데쳐줄 거거든요. 자, 소금을 약간을 넣어주세요. 자, 넣어주시고 블로콜리를 파릇하게 데쳐주세요. 블로콜리가 지금 파릇하게 데쳐졌죠? 이렇게 파릇하게 데쳐서 준비해놔요. 양파는 채 썰어주세요. 그래서 팬에 버터를 두르고 양파를 볶아주세요. 팬에 버터를 두르고 밀가루를 볶아주세요. 밀가루 한 큰술을 넣어서 룰을 볶아주는데 화이트 룰을 볶아주세요. 약간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되면 우유를 넣어서 계속 저어주세요.